안녕하세요, 랄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니입니다. 네, 이번 컨텐츠는 남랑특집 2편 야간 매점이 추천하는 해외 공포영화 베스트 5입니다. 네, 오늘도 컨텐츠를 시작하기에 앞서 선정 기준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1번, 저희가 봤던 영화 중에 선택을 했습니다. 2번, 소개 순서는 개봉연도 순서입니다. 따로 순위는 매기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컨텐츠는 저희의 주관적 개인적 감상이니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스포는 없습니다. 네, 그럼 야간 매점 남랑특집 2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화는 1973년에 개봉한 윌리엄 프리드킨 감독의 엑소시스트입니다. 공포영화 역사에 남을 불멸의 걸작이자 클래식이죠. 악마에 부마된 소녀와 악마를 소녀의 몸에서 내쫓으려는 신부들 간의 긴장과 싸움을 소재로 삼았습니다. 엑소시즘이라는 개념을 대중에 널리 알린 영화이자 최초의 메이저급 공포영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충격적인 장면들이 많아서 미국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던 관객이 졸도하거나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례가 발생할 만큼 충격적인 영화였습니다. 엑소시스트는 호러 장르의 정형화된 문법과 적절히 거리를 두면서도 감독의 특기인 세미 다큐멘터리적 접근법을 잘 살려 악의 공포를 진지하게 다뤘습니다. 랄프 씨 줄거리 소개 부탁드립니다. 영화는 이라크 북부 유적지에서 노신부 메린이 고분을 발굴하다 이상한 조각을 발견하면서 시작합니다. 그것은 악마를 상징하는 조각으로 노신부는 불길한 기운에 휩싸입니다. 한편 미국 조지타운의 조용한 주택가, 고급 저택에 사는 어린 소녀 리건에게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소녀의 엄마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을 찾습니다. 소녀에게 신경장애라는 진단이 내려졌고 치료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치료에도 불구하고 소녀의 증세는 더욱 악화됩니다. 엄마는 병원을 옮겨가며 증상의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어디서도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결국 아이의 병이 육체적인 것이 아닌 심령적인 것에서 비롯됐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소녀의 엄마는 성직자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카톨릭 사제 카라스 신부는 악령을 쫓기 위한 엑소시즘 제안을 받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쓸쓸한 임종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으로 고뇌하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카라스 신부는 소녀의 병이 악령에 의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했고 결정을 미룹니다. 그 사이 소녀의 증세는 날로 악랄해졌고 결국 카라스 신부는 엑소시즘을 결심합니다. 그는 엑소시즘 경험이 있는 노신부 메린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마침내 소녀에게 침입한 악령에 맞서기 위한 두 신부의 사투가 시작됩니다. 이 영화는 정말 충격적인 연출이 기억에 남는 영화였습니다. 소녀가 충격적인 모습으로 계단에 내려오거나 악마에 빙의된 모습이 정말 무서웠어요. 현재 CG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특유의 묵직한 공포감이 성인이 된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개봉한 지 5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최고의 공포호러 영화로 뽑히고 있는 엑소시스트였습니다. 네, 두 번째 영화는 1996년에 개봉한 웨스 크레이븐 감독의 스크림 1입니다. 호러 영화계의 기념비적인 명작으로 침체기에 빠져있던 호러 영화 붐을 다시 일으킨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흥행한과 동시에 평론가들에게도 크게 호평받은 작품인데요. 굉장히 참신한 연출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잔혹함의 수위를 낮추고 잘 나가는 젊은 배우들을 대거 기용해 일반 관객들의 접근성을 높이면서 흥행에 성공했는데요. 마치 살인게임을 보는 듯한 경쾌하고 지능적인 전개와 클리셰를 비틀고 기존 호러 영화에 대한 농담까지 섞으면서 고유의 호러 공식을 만든 기념비적인 영화입니다. 영화는 조용한 마을의 평범한 집에서 시작합니다. 케이씨는 남자친구와 오붓하게 공포영화를 보며 팝콘을 튀기다 전화를 받습니다. 장난 전화인 줄 알고 끊어버렸지만 전화는 신경질적으로 또다시 걸려옵니다. 아무리 화를 내고 애원해도 전화는 끊이지 않았고 케이씨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비열하게 들리는 전화 목소리는 남자친구를 인질로 잡고 장난치듯 수수께끼를 던집니다. 남자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케이씨는 울부짖으며 문제를 풉니다. 그러나 케이씨는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고 그 대가로 그녀와 남자친구는 무참히 살해됩니다. 주인공 시드니는 케이씨와 그녀의 남자친구가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마음 아파합니다. 얼마 전 시드니의 어머니 역시 살해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시드니 앞에 그 사건을 이용해 일약 스타 기자가 된 게일 웨더스가 다시 나타납니다. 게일이 케이씨의 죽음을 뒤쫓자 시드니는 더욱 괴로워하는데요. 어느 날 밤 시드니는 지금 그녀를 보고 있다는 은근한 목소리에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자마자 일그러진 가면과 까만 망토를 뒤집어 쓴 괴한이 시드니를 덮칩니다. 자신의 방으로 도망친 시드니는 느닷없이 나타난 남자친구 빌리를 마주치자 안심하며 품에 안깁니다. 그러나 그녀를 토닥이는 빌리의 뒷주머니에서 의문의 핸드폰이 떨어지게 됩니다. 범인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었던 걸까요? 끝없이 터지는 살인 사건 속에서 시드니는 주변을 맴도는 범인을 찾기 위한 사투를 시작합니다.
네, 고스트페이스 가면을 쓰고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이 하나의 상징이 된 영화였습니다. 영화와 함께 가면도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면서 호러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데요. 이후 후속편들이 계속 제작됐지만 1편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리즈물로서의 가치는 여전히 높아서 스크림 6가 올해 개봉에 흥행하기도 했는데요. 전 세계적인 흥행에 반해 국내에는 딱 하루만 개봉하고 VOD로 바로 출시됐다고 합니다. 세 번째 영화는 2004년 개봉한 셔터입니다. 태국 공포영화로 팍풍 원품 감독과 랑종을 연출한 반종 피산 다나쿤 감독이 공동 연출한 작품입니다. 태국의 공포영화의 시발점으로 평가받는 작품으로 평범할 수 있는 스토리를 감독의 엄청난 연출로 덮어버린 영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진이라는 소재가 줄 수 있는 공포의 정점을 보여준 작품인데요. 미장센이나 귀신 연출이 정말 대단해서 태국 공포영화의 매력을 한껏 보여줬던 작품이었습니다. 영화는 사진작가 턴과 여자친구 제인이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하면서 시작됩니다. 결혼식과 피로연이 끝난 늦은 저녁, 여자친구가 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사고로 한 여자를 차로 치고 맙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도주해버립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확인해보니 그 길에서는 교통사고가 일어난 적도 없으며 그 근처에 누가 차에 치여 다쳤다는 사례도 보고된 바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뺑소니 사건이 묻히는 듯 했지만 사고 이후부터 턴과 제인의 주위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 모두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으며 잦은 환청과 환영까지 보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턴은 사고 이후 목에 엄청난 통증을 느낍니다. 병원을 찾았지만 통증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가장 이상한 점은 그날 이후 턴이 찍어주는 사진마다 기묘한 음영이 찍히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턴은 이중 노출 현상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형체는 점점 더 또렷해져만 갑니다. 두려움을 느낀 턴은 홀령사진 잡지사에 상담을 요청합니다. 잡지사 사장은 홀령이 그들을 따라다니고 있다면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해줍니다. 여자친구 제이는 교통사고에 크게 죄책감을 느끼며 해당 사고와 이 사건들이 무슨 관련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턴도 점차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점점 더 혼란과 공포 속으로 빠져드는 턴과 제인 뿐만 아니라 갑자기 턴의 대학 동창들까지 하나둘 의문의 죽음을 당하기 시작하고 턴과 제이는 의문의 사진들이 찍힌 현장을 찾아 다시 셔터를 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진 속의 무언가가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려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이는 집 책장에서 어떤 필름을 발견하고 이를 인화하면서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네 번째 영화는 2009년 개봉한 오원 펠리 감독의 파라노멀 액티비티 1입니다. 공포영화 블루마우스 프로덕션의 초석이 된 영화이고요. 페이크 다큐멘터리 방식으로 출처 불명의 미스테리 영상 컨셉으로 공포감을 극대화하는 파운드 푸티지 방식을 차용한 영화입니다. 페이크 다큐지만 영화를 보다 보면 그 사실을 잊을 정도로 몰입해서 봤던 기억이 있고요. 당시 신선한 연출로 저예산 영화임에도 엄청난 흥행을 거뒀습니다. 제작비가 15,000달러에 불과했는데요. 수익은 무려 1억 9,340만 달러라는 엄청난 수익을 거뒀습니다. 영화는 2006년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의 어느 가정집에서 시작됩니다. 남자 주인공 미카는 비디오 카메라로 집안을 찍다가 동거하는 여자친구 케이티를 맞이합니다. 남자가 카메라를 든 이유는 여자친구 때문이었습니다. 케이티는 8살 무렵부터 주변에서 뭔가 심령현상 같은 일이 종종 일어났고 남자친구랑 동거 중인 최근에도 미약하게나마 다시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카메라로 그 증거를 잡아보고자 합니다. 케이티는 경험을 통해 오컬트적 존재가 있다고 믿고 있고 두려워하는 반면 남자친구는 그런 것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집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들의 24시간을 담기 시작하자 점점 이상한 일들이 확인됩니다. 촬영이 시작된 이후 문이 스스로 움직이고 벽의 액자가 저절로 깨지는 등 이상한 현상들이 녹화되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정체불명의 존재를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남자친구는 정체불명의 대상을 불러내기 위해 케이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며 촬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잠든 사이에 의문의 발자국이 침실에 남겨지고 자고 있는 케이티가 사라지는 등 이상한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강도는 더욱 높아져 갔습니다. 계속되는 고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케이티는 결국 테마사를 부르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섬뜩한 기운을 느낀 테마사는 집안에 발을 들이는 것조차 두려워했고 도망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설명하기조차 힘든 미스테리한 사건들은 두 사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네, 저는 이 영화를 당시 극장에서 봤었는데요. 영화 후반부에 엄청난 장면이 나옵니다. 진짜 그때 관객들이 엄청나게 비명을 지르고 팝콘 날아다니고 막 그랬어요. 저도 물론 꽤 소리를 질렀고 엄청 놀라긴 했는데 영화관에서 다 같이 놀라 자빠지니까 웃음이 나기도 했고 그런 색다른 경험을 했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영화는 극장판 오리지널 DVD 이렇게 세 가지 엔딩이 존재하는데요. 각각의 엔딩을 찾아보는 재미가 있는 영화였습니다. 이후 후속편들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1편만큼은 호러 영화의 클래식으로 꼽을 만한 수작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 영화는 2015년에 개봉한 더 비지트입니다. 식스센스, 빌리지, 23 아이덴티티 등을 연출한 나이트 샤말란 감독의 작품입니다. 샤말란 감독의 기존 작품들과 달리 무명 배우를 캐스팅함과 동시에 순 제작비 500만 달러의 저예산 영화로 제작됐습니다. 하지만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와 소름 끼치는 연출로 전 세계에서 9,840만 달러가 넘는 수입을 거두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침체기를 겪고 있던 샤말란 감독이 오랜만에 재기하도록 도와준 작품입니다. 특히 할머니 역을 맡은 디아나 듀네건의 연기가 대단했었습니다. 이 영화도 블룸하우스 프로덕션이 제작을 맡았습니다. 싱글맘 로레타 밑에서 자란 딸 레베카와 아마추어 래퍼 아들 타일러, 남매가 생전 처음 외가를 방문하게 되면서 영화는 시작됩니다. 외가에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두 분만 살고 계셨는데 두 분은 봉사활동으로 환자를 상담해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화 감독이 꾸민 딸 레베카는 외가를 방문하는 일련의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그 이유는 처음으로 조부모님을 만난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사실은 엄마 로레타를 위해서였습니다. 엄마와 조부모님 사이에 과거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고등학생이던 시절 선생님 로버트와 눈이 맞아 사랑에 도피를 했고 그 과정에서 부모님과 큰 갈등을 빚고 결국 의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로버트마저 다른 사람과 눈이 맞아 엄마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갑자기 엄마에게 조부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손주들이 보고 싶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아이들을 친정에 보내고 그 기간 동안 남자친구와 크루즈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딸 레베카는 이 기회에 엄마를 용서하는 조부모님의 모습을 다큐멘터리에 담아 엄마의 상처를 위로하려 합니다. 조부모님은 기차를 타고 온 남매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화기애애한 첫 만남이 이어지는 와중 할아버지는 남매에게 한 가지를 당부합니다. 지하실에는 내려가지 말 것. 밤이 되자 할아버지는 남매를 찾아와 자신들은 나이가 있으니 이곳의 취침 시간은 오후 9시 반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렇게 남매는 잠에 들지만 한밤중 어떤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깹니다. 소리의 정체를 확인하려 아래층으로 향하던 레베카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맙니다. 외할머니가 집안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토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남매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느끼고 촬영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네, 제가 이 영화의 장점으로 생각했던 것은 코미디 호러라는 장르의 특성을 잘 살렸다는 점이었습니다. 호러 영화의 기능을 충실히 하면서도 웃음이 터지는 요소가 영화 곳곳에 잘 녹아 있는데요. 특히 남동생 타일러 역을 맡은 배우가 중간중간에 드립과 랩을 보여주는데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귀엽고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영화의 긴장감을 풀어주는 역할을 해주면서 좀 숨을 튈 공간을 만들어줘서 영화에 더 몰입하게 할 수 있었던 아주 매력적인 캐릭터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할머니 연기를 맡은 배우분이 정말 섬뜩한 연기를 보여주거든요. 꽤 괜찮은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안 보신 분들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마지막 영화 더 비지트였습니다. 여기까지 남량특집 2편 야간 매점 추천 해외 공포 영화 베스트 5였고요. 저희는 마지막 3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랄프였습니다.